백악관은 확신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숨통을 조이는 강력한 2차 급습이면 저항하던 동맹에 무릎을 꿇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이것이 승리를 확정짓는 마지막 카드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한 결정이 미국의 해군 주권을 되살릴 마지막 희망이었던 마스가 프로젝트의 백지화 가능성을 불러올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진실을 추적해야 했던 남자. 그가 발견한 미국의 진짜 약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펜타곤을 공포에 떨게 만든 비밀 보고서, 그 마지막 장이 지금 공개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저 혼자뿐인 국무부 사무실의 정적을 깨뜨린 건 책상 위를 지키고 있던 붉은색 전화기였습니다. 일반적인 통신망이 아닌 백악관과 국방부의 핵심 관계자들만이 사용하는 직통 회선이었죠. 이 시간에 울리는 전화는 결코 좋은 소식일 리가 없었어요. 제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이 전화기는 지난 10년간 단 3번 울렸고 그중 2번은 전쟁 직전까지 갔던 위기 상황을 알리는 신호였으니까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치 그 무게가 천근만근인 듯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 너머에선 거친 숨소리와 함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국방부 작전사령관 윌리엄스 제독이었어요. 존, 지금 장난칠 시간이 없어. 이건 배터리 공장 따위의 문제가 아니야. 미 해군 전체의 문제라고.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공포에 가까운 절규였죠. 평소 강철 같던 그가 수많은 실전과 위기 속에서도 단 한 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 적 없던 그가 그렇게까지 동요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저는 차가운 책상 모서리를 꽉 쥐며 몸을 지탱해야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느낌이었죠. 제독님, 진정하시고 천천히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뭔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겁니까? 보고서 라인에 올라오지 않은 군사적 충돌이라도 있었던 겁니까? 놓친 거? 존, 자네 내 말 똑똑히 들어. 자네가 사소하게 넘겨버린 그 사건 때문에 한국이 모든 계약을 파기하면 태평양을 지키는 우리 칠함대의 절반이, 아니, 미 해군 전체가 그냥 항구에 발이 묶인 고철 덩어리가 된단 말이야. 고철 덩어리라니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 해군이 어째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작은 나라의 결정 하나에 그런 끔찍한 운명을 맞이한다는 말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죠. 제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와 보고서들이 그럴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그건 감정적인 과장일 뿐이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독의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거짓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건 명백한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현실의 방아쇠를 당긴 건 바로 저였습니다. 불과 2주 전 모든 것은 저의 사소한 그리고 너무나도 확신에 가득 찼던 오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평온한 하루였어요. 워싱턴 DC 조지타운에 있는 제 집의 아침은 언제나 햇살과 원두커피 향으로 가득했죠. 잘 다려진 셔츠에 빳빳한 감촉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다는 안정감을 주는 듯 했습니다. 식탁에서는 아내 사라와 아들 케빈이 주말에 있을 리틀 야구 경기에 대해 제잘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번 주 경기 코치로 꼭 오실 거죠? 지난번에 알려주신 커브 그립 이제 완벽하다고요. 우리 팀 애들이 아빠를 거의 전설의 선수처럼 생각하는 거 알아요? 상대팀 전력 분석해주는 거 완전 전문가 같다고요. 물론이지, 아들. 아빠가 우리 팀의 필승 전략을 알려줘야지. 상대팀의 약점을 분석하고 우리 팀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것. 그게 모든 승리의 기본이란다. 야구든 세상 일이든. 예측 불가능한 변수처럼 보이는 것들도 결국은 데이터와 규칙 안에서 움직이는 법이거든. 규칙을 만드는 쪽이 언제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돼. 저는 웃으며 케빈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이비리그를 졸업하고 국무부에서 동아시아 최고의 전문가로 불리는 저였지만 집에서는 그저 평범한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셈이죠. 사라는 제게 커피를 따라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얼굴에서 무언가 다른 기운을 읽었던 걸까요? 존,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안색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서요. 당신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이 꼭 잠들지 못하는 괴물처럼 보여요. 어젯밤에도 서재에서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던데. 괜찮아, 사라. 늘 하던 일인걸? 세상은 넓고 신경 쓸 일은 많지만 결국 모든 건 우리가 정한 규칙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으니까. 가끔씩 규칙을 잊어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야 할 때가 있을 뿐이야. 일종의 교통정리 같은 거지. 제 목소리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어요. 이 세계라는 거대한 체스판의 규칙을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미국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체스판 위의 다른 말들은 우리의 다음 수를 예측하며 따라올 뿐이라고 생각했죠. 특히 한국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저에게 한국은 우리가 키워낸 가장 성공적인 작품이었으니까요. 국무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곧 있을 동아시아 정세 브리핑 자료를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날의 핵심 안건은 바로 한국이었죠.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20년 전 처음 서울을 방문했던 때를 떠올렸어요. 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가 모든 것을 휩쓸고 간 직후였죠. 그때의 서울은 역동적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였고 거리의 사람들은 성공을 향한 열망과 동시에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초조함을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무료급식소 앞에 길게 줄을 서 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구제금융, 우리의 규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 굴욕적인 기억이 오늘날 한국을 만든 원동력이라는 분석 보고서를 제가 직접 썼던 기억도 납니다. 물론 이제 그들은 세계적인 기업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들의 성공은 여전히 우리의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허용한 시스템 안에서 이뤄낸 성취일 뿐이었습니다. 뛰어난 모방꾼이자 성실한 학생. 하지만 결코 우리와 동등한 위치에서 판을 짜는 혁신가나 설계자는 아니라고 생각했죠. 국무부 회의실은 언제나처럼 정중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벽에 걸린 역대 국무장관들의 초상이 너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가라고 묻는 듯 했습니다. 제가 브리핑을 위해 단상에 서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죠. 저는 준비한 PPT 화면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첫 화면에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그래프가 떠 있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폭이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국 경제의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도 있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제공하는 안보 우산에 대한 비용 분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죠. 그들의 경제적 성공 뒤에는 주한미군이라는 명백한 우리의 희생과 투자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됩니다. 우리는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동맹은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할 때만 지속 가능합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동맹이 아니라 후원일 뿐이죠. 제 분석은 명료했습니다. 데이터와 수치가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죠. 그때 이제 막 부임한 신참 분석관 마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똑똑했지만 아직 현실의 냉정함보다는 책에서 배운 이론을 더 신뢰하는 친구였죠. 수석님, 하지만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소프트파워 성장세나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내부의 자부심이 과거와는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K-팝이나 K-드라마 같은 문화적 영향력이 국가적 자긍심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외교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작년에 있었던 사드 추가 배치 논란만 봐도 여론의 힘이 정부 결정을 뒤집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의 말을 부드럽게 끊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의욕 넘치는 젊은 친구의 귀여운 질문이라고 생각했죠. 회의실에 있던 다른 베테랑들도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마크, 자네가 학교에서 배운 이론은 알겠네. 나도 그 보고서 읽어봤어. 아주 흥미롭더군. 하지만 현실 외교는 콘서트가 아니야. 자네 말대로 그들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건 사실이지. 하지만 그게 우리와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K-팝이 북한의 미사일을 막아주나? K-드라마가 말라카 해협의 수송로를 지켜주나? 여론? 그건 지지율이 필요한 정치인들에게나 중요한 변수지.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 앞에선 결국 냉정한 계산만이 남는 법이야. 결국 그들이 기댈 곳은 우리뿐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감상적인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현실을 봐야지. 제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논리적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두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제 논리는 완벽했고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한쪽에 켜져 있던 대형 TV 화면에 긴급 속보를 알리는 요란한 효과음과 함께 자막이 떴습니다. 속보, 미 이민세관 단속국, 조지아주 현대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급습. 불법 체류 혐의 한국인 기술자 다수 연행. 화면에는 안전모를 쓴 동양인 인부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IC 요원들에게 둘러싸여 플라스틱 수갑이 채워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그저 낯선 땅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던 기술자들처럼 보였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공급망 문제를 걱정했고 누군가는 외교적 파장을 우려했죠. 동료 중 한 명인 데이비드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는 저와 입사 동기이자 언제나 신중론을 펼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거 서울이랑 좀 시끄러워지겠는데? 하필 한국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는 기업의 핵심 투자 현장을 건드려서야. 이건 단순한 법 집행 이상의 메시지로 읽힐 수 있어, 존.
너무 나간 것 같은데?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이 사태를 분석하고 다음 대응을 결정해야 하는 책임자가 바로 저였으니까요. 저는 잠시 화면을 응시하다가 이내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에 있는 모두를 향해 특히 불안한 표정의 데이비드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죠. 제 평생 가장 뼈아픈 실수가 될 그 말을 말입니다. 걱정할 것 없어요, 여러분. 이건 그저 이민법을 집행하는 우리의 당연한 주권 행사일 뿐입니다. 외교적인 항의는 있겠죠. 의뢰하던 대로 유감 표명 정도는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그들은 결국 우리 시장이 필요하고 우리의 안보가 필요하니까 며칠 시끄럽다가 결국은 조용해질 겁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자 데이비드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존,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나? 내가 최근에 만난 한국 외교관들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더군. 뭔가 단단히 벼르고 있는 느낌이었어. 자존심이라는 건 말이야. 가끔 모든 경제적 논리를 뛰어넘는 법이야. 2015년 무역협상 때도 그들은 이익이 더 큰 우리 안 대신에 자기들 체면을 세워주는 조항 하나 때문에 판을 엎어버렸던 거 기억 안 나나?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잠시 떠올랐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건 그때의 일일 뿐이라고요. 데이비드, 자존심은 LNG 수송선을 채워주지 않아. 감정은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불필요한 요소일 뿐이지. 그들도 결국엔 계산기를 두드려 볼 거야. 그리고 어느 쪽이 이익인지 깨닫게 되겠지. 그들의 성장이 오히려 그들의 발목을 잡을 걸세. 우리 시장 없이는 그 성장세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그들은 날개가 너무 커져버려서 이제는 우리라는 하늘 없이는 날 수 없는 새와 같아. 두고 보라고. 저는 제 분석과 데이터 그리고 지난 20년간의 경험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두드리고 있던 계산기와 한국이 두드리기 시작한 계산기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예측과 달리 워싱턴의 하늘은 며칠간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외교 채널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명해왔고 몇몇 언론에서 비판적인 기사가 실렸을 뿐이었죠. 저는 제 사무실에서 점점 쌓여가는 보고서들을 넘기며 역시 내 판단이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항의는 하되 결국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요. 제 동료 데이비드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제 사무실 문턱을 서성였지만 저는 그에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봐, 데이비드. 내가 뭐라고 했나? 그냥 이 정도로 끝날 일이었어. 그들도 바보가 아니야. 우리와의 관계를 망가뜨리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잘 알지. 지금쯤 내부적으로는 이미 우리 쪽에 보낼 유감 서한의 문구를 고르고 있을걸. 글쎄, 존, 폭풍 전의 고요함이 아니었으면 좋겠군. 자네는 그들을 너무 경제적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어. 그들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이기도 해. 저는 그의 말을 가볍게 웃어넘겼습니다. 폭풍이라니요. 기껏해야 가랑비 정도에 그칠 일이었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서 있던 곳이 바로 태풍의 눈 한가운데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정확히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산더미 같은 서류에 파묻혀 있었죠. 그때 서울에 있는 미 상공회의소 지인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단순한 안부 인사나 정보 교환이 아닌 다급함이 묻어나는 메시지였어요. 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삼성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내가 아는 모든 임원들이 어제부터 서초사옥 꼭대기층에서 비상회의에 들어갔다고 하네. 마치 전쟁이라도 난 것 같아. 휴대폰도 모두 반납하고 들어갔다는군. 뭔가 아주 큰일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야. 저는 메시지를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또 과장된 정보로 호들갑을 떠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삼성 같은 거대 기업이 일개 이민 단속 문제로 그룹 전체가 흔들릴 리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늘 있는 일이지, 고맙네. 라고 짧게 답장을 보내고는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 컴퓨터 화면에 긴급 알림창이 번쩍하고 떴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낸 속보였죠. 긴급 삼성전자 서울에서 긴급 기자회견 개최. 북미 사업 관련 중대 발표 예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중대 발표라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생중계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기자들로 가득 찬 삼성 서초사옥의 기자회견장이 보였고 곧이어 단상으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삼성의 모든 전략을 총괄하는 김기현 실장이었죠. 그는 평소처럼 차분하고 냉철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차가운 분노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의 투자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며칠간 미국 조지아에서 저희의 소중한 동료이자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 인력들이 겪은 부당한 일에 대해 저희는 깊은 고뇌를 거듭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몇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과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는 저희의 핵심 가치가 훼손된 사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견장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유감 표명이나 재발 방지 촉구 같은 예상했던 단어들은 들리지 않았죠.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입니다. 하지만 이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존심과 동료에 대한 신뢰입니다. 저희는 더 이상 우리의 기술과 인력이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 미래를 투자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순간 회견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숨을 죽였죠.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건 협상용 엄포일 거야. 이에 삼성전자는 오늘부로 텍사스에 건설 중이던 반도체 공장 프로젝트를 전면 그리고 무기한 중단할 것을 선언합니다. 해당 투자금 전액은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이곳에 6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의 미래를 키우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누군가 저희에게 미국 시장과 우리 국민의 자존심 중에 무엇을 택할 것이냐 묻는다면 저희의 대답은 언제나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순간 제 모니터가 고장난 줄 알았습니다. 귀를 의심하고 또 의심했죠. 텍사스 공장. 그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수백억 달러가 투입되고 수만 개의 일자리가 걸려 있으며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이 될 미국의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단하겠다고요? 제 손에 들려있던 펜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사무실의 전화기는 말 그대로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 비서실장, 상무부 장관, 텍사스 주 상원의원들. 평소에는 약속을 잡는 것조차 하늘의 별 따기였던 사람들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제게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삼성이 허풍이겠지? 이건 그냥 쇼일 거야, 그렇지? 당장 그들을 진정시켜. 존 스탠리 수석, 내 지역구의 일자리가 수만 개야. 이게 사실이라면 당신은 당장 책임져야 할 거야. 당신이 괜찮을 거라고 했잖아.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상황을 파악 중입니다.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뿐이었죠. 저는 곧장 삼성전자 북미법인의 고위 임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에는 저와 형님 동생 하던 사이였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싸늘했습니다. 존, 미안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선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네. 모든 건 본사 전략기획실의 결정이야.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연락해주게. 리처드, 제발.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이건 양국 모두에게 재앙이라고. 재앙의 씨앗은 우리가 뿌리지 않았네, 존. 그럼 이만. 전화는 차갑게 끊겼습니다. 삼성의 발표는 단순한 성명서가 아니었어요. 그건 미국 심장부에 떨어진 폭탄이었습니다. 곧이어 TV에서는 온종일 조지아주 관련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잔뜩 상기된 표정의 조지아 주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울분을 토하고 있었죠. 이건 우리 주에 대한 재앙입니다. 연방정부의 성급하고 어리석은 판단 하나가 우리 주의 수십 년 미래를 앗아갔습니다. 대통령은 당장 이 사태를 책임져야 합니다. 화면은 곧이어 텅 비어버린 공장 건설 현장을 비췄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대한 중장비들과 수많은 인부들로 활기가 넘치던 곳이었죠. 그곳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던 한 미국인 건설 노동자의 인터뷰는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 공장이 우리 마을의 희망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아이들도 이곳에서 일하게 될 거라고 자랑했었는데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내일 당장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의 공허한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숫자로만 보던 보고서 속이 경제 효과라는 것이 결국은 저런 평범한 사람들의 삶 그 자체였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폭탄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두 번째 폭탄이 연이어 터졌으니까요. 이번에도 시작은 작은 뉴스 알림이었습니다. 헝가리 정부에서 발표한 공식 성명이었죠. 긴급 현대차 LG 미국 투자 보류. 헝가리 정부와 유럽 최대 R&D 센터 설립 공식 협의 착수. 저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대차와 LG.
그들은 조지아 사태의 직접적인 당사자들이었습니다. 화면에는 헝가리 정부 대변인이 환한 미소로 한국의 위대한 기업들과 유럽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게 되어 기쁘다고 발표하는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선물을 받은 아이 같았죠.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삼성의 단독 행동이 아니었어요. 이건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어놓은 선 안에서 얌전히 항의만 하던 과거의 그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제 스스로 판을 짜고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곧장 백악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떻게든 대통령을 설득해서 이 미친 상황을 멈춰야 했습니다. 긴급회의가 소집된 백악관 상황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저는 다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당장 모든 조치를 멈추고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저희는 한국을 완전히 잘못 판단했습니다. 이건 허풍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심입니다.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그들의 기술과 인력을 존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제 옆에 앉아있던 강경파 라이벌 피터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저의 신중론을 나약함이라고 비난하던 인물이었죠. 사과요? 존, 지금 우리 보고 항복하라는 겁니까? 이건 저들의 계산된 행동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에게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속셈이죠. 여기서 우리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앞으로 모든 동맹이 우리를 우습게 볼 겁니다. 더 강하게 밀어붙여서 누가 진짜 힘을 가졌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대통령은 제 말과 피터의 말을 번갈아 들으며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고민이 아니라 모욕감에 대한 분노로 불타고 있었죠. 괘씸하군. 우리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제 와서 우리 얼굴에 먹칠을 해? 미국을 상대로 장사를 하려고 들어? 피터 말이 맞아. 본때를 보여줘야지. 우리 땅에 사람을 보내려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똑똑히 알려주라고. 당장 시행해. 그렇게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제 사무실로 돌아오자 얼마 지나지 않아 프린터에서 종이 한 장이 출력되어 나왔습니다. 차갑고 간결한 문장이었죠. 대통령 행정명령 제13959호. 한국 국적자에 대한 전문직 비자 발급 수수료를 현행 대비 100배 인상한다. 저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기차에 올라탔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관실에는 브레이크를 부숴버린 기관사만이 앉아있다는 것을요. 저의 오만한 예측은 산산조각 났고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표된 이후 워싱턴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건 더 이상 외교적 갈등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전쟁의 시작이었죠. 한국 정부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단호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동맹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라는 외교적으로는 거의 절교 선언에 가까운 표현까지 등장했죠. 월스트리트의 주식시장은 연일 폭락했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 모니터로 CNBC 방송을 멍하니 보고만 있었어요. 화면 하단에는 붉은색 글씨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갔습니다. 포드, GM, 보잉. 한국산 부품 공급망에 대한 우려로 미국의 제조업을 상징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방송에 출연한 한 경제 분석가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미국이 스스로의 혈관을 자르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건 정책이 아니라 자해 행위입니다. 하루하루가 악몽 같았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저의 지식, 경험, 그리고 신념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국무부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은 저를 피하거나 어색한 동정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점심시간에 늘 함께 앉던 식당 테이블에서는 제가 다가가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동료들은 하나둘씩 서둘러 식사를 마친다며 자리를 떠나버렸죠. 제 라이벌이었던 피터는 이제 대통령의 최측근이 되어 연일 언론에 등장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동맹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무임승차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가 말하는 무임승차자는 바로 저의 무능함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모든 사태를 초래한 무능한 분석관이자 동맹관리 실패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저의 직속상관인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저를 호출했습니다. 그는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죠. 존, 정말 미안하게 됐네. 하지만 알다시피 백악관의 기류가 심상치 않아. 자네의 초기 보고서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 일단 자네는 이번 한국 문제에서 잠시 손을 떼는 게 좋겠어. 공식적으로는 말이지.
피터가 이끄는 새로운 태스크포스 팀에서 모든 걸 처리할 걸세. 그건 사실상 해고 통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걸었던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저는 피터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했죠. 존, 너무 상심 말게. 자네는 너무 감상적이었어. 동맹도 결국은 비즈니스일 뿐인데 말이야. 이제 전문가들이 나설 테니 자네는 잠시 쉬고 있게나.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제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죠. 제 사무실 전화는 더 이상 항의로 불타지 않았어요. 대신 깊은 침묵만이 흘렀죠. 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밤늦게까지 홀로 사무실에 남아 저는 수백 장의 보고서와 데이터들을 미친 사람처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해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제 모든 분석은 한국은 우리 시장이 필요하다는 대전제 위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전제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행동은 경제적인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한 사람들처럼 보였죠. 그날 밤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 사라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서재 책상 위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놓아주며 말했죠. 존, 당신은 언제나 모든 걸 너무 완벽하게 분석하려고 해요. 체스판을 내려다보는 것처럼요. 하지만 상대방도 사람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되죠. 세상 일이라는 게 꼭 데이터대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가끔은 그냥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때요? 나라면 어땠을까 하고 말이에요. 아내의 그 평범한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본 적이 없었어요. 언제나 미국의 입장에서 그들이 우리의 결정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만을 예측했을 뿐이었죠. 그때 저는 완전히 다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그들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 만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틀린 질문이었습니다.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죠. 무엇이 그들을 저토록 자신감 있게 만드는가? 그들은 무언가를 믿고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포기하고서라도 지켜야 할 무언가, 혹은 미국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무언가를 그들이 쥐고 있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그게 대체 뭘까요? 반도체, 자동차. 그건 분명 강력한 카드였지만 이 정도의 파국을 감수할 만큼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숫자로 된 보고서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의 균형. 저는 그것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공식적으로는 휴가를 낸 상태였지만 제 모든 권한을 이용해 국방부와 공유하는 합동산업 역량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닌 양국의 군사 및 방위 산업과 관련된 깊숙한 정보들이었죠. 하지만 제 접근은 즉시 차단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차가운 경고 메시지만이 깜빡이고 있었죠. 접근 거부. 5등급 이상의 보안 인가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접속 시도는 기록 및 보고되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국무부의 수석 분석관인 제 접근이 막히는 정보라니요. 이건 단순한 기밀 자료가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몇 분 지나지 않아 피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죠. 존, 지금 뭘 하려는 건가? 이건 자네 소관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대통령의 정책에 반하는 증거라도 찾아서 영웅이라도 되려는 건가? 지금 자네가 하는 짓이 반역 행위에 가깝다는 걸 알고는 있어? 난 단지 전체 그림을 보려는 것뿐이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대한 조각이 있어, 피터. 내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자네 직감? 자네의 그 잘난 직감은 이미 우리 모두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다시 한번 경고하지.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자네의 경력은 의회 청문회에서 불명예스럽게 끝날 거야. 국가 이익보다 동맹국의 입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으로 기록되겠지. 가족들을 생각해, 존. 선 넘지 마.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완벽한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어요. 모든 공식적인 경로는 차단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기댈 곳은 단 한 군데밖에 없었죠. 그날 오후 저는 차를 몰아 버지니아의 한적한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저의 오랜 멘토이자 국방부에서 평생을 보낸 피츠제럴드 장군이 은퇴 후 살고 있었죠. 그는 현역 시절 그 누구보다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수많은 위기에서 미국을 구해낸 전설적인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원에서 장미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제 초췌한 모습을 보더니 말없이 집 안으로 저를 안내하고는 직접 내린 커피를 건넸습니다. 얼굴이 말이 아니군, 존. 자네답지 않아. 워싱턴에서 가장 냉철한 포커페이스가 다 무너졌어. 죄송합니다, 장군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의 오판, 한국의 예상 밖의 반격, 그리고 국방부 데이터베이스에서 막힌 이야기까지. 그는 제 말을 잠자코 듣고만 있었죠.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창밖의 정원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하늘을 나는 용을 잡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지. 정작 우리 발밑 깊은 바닷속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거대한 존재는 잊고 있었어. 존, 자네는 데이터를 믿는 사람이지. 자네는 반도체 칩과 자동차의 숫자를 봐. 하지만 그 칩과 자동차를 실어 나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있나? 선박이나 물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오래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대위 시절에 한국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지. 그때 한국 장교들은 아주 가난했지만 자존심 하나만큼은 하늘을 찔렀어. 한 번은 훈련 중에 미군 장교가 그들 앞에서 한국의 작전 능력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었지. 그러자 그들은 그 자리에서 모든 훈련을 거부하고 막사로 돌아가 버렸어. 상부에서 어떤 징계가 내려오든 상관없다는 듯이 말이야. 그때 깨달았지. 저들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행동하지만 자존심을 건드리면 모든 것을 버릴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자네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바로 그거야. 더 큰 것, 더 근본적인 건 말이야. 회색 페인트를 칠한 배들. 우리 해군의 배 말일세.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해군이라니요? 지금의 경제 위기와 해군이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월스트리트에서 돈놀이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은 울산과 거제도에서 밤낮 없이 망치질을 하고 있었어. 우리는 공장을 해외로 내보내는 걸 세계화라고 불렀지만 그들은 그걸 제조업의 심장이라고 불렀지. 존, 자네는 우리 해군 함정의 준비태세 보고서를 본 적 있나? 자네 같은 민간인에게는 절대 보여주지 않는 진짜 보고서 말이야. 우리 이지스함 한 척이 수리를 위해 항구에 들어가면 몇 년이 걸리는지 아나? 부품이 없어서야. 그 작은 부품 하나가 이제는 한국의 창원에 있는 공장에서만 생산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지. 장군님의 말은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한번 찾아보게. 몇 년 전에 야심차게 시작했던 프로젝트가 있었어. 마스가라고 불렀지. 미국의 해양 주권을 위한 마지막 희망이라고들 했었는데 이제는 그 이름조차 꺼내는 사람이 없더군. 아마 자네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일 거야. 마스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에는 분명히 제가 찾던 해답의 실마리가 담겨 있었어요. 국무부로 돌아온 저는 장군님의 이름을 이용해 제가 가진 모든 권한과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수십 통의 전화를 돌리고 묵혀뒀던 빚을 청산하고 나서야 저는 마침내 단 3시간의 열람시간과 감시자가 동석하는 조건으로 국방부 지하에 있는 특수자료 보관실에 들어갈 수 있는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그곳은 창문 하나 없는 차가운 공간이었습니다. 오직 서류가 바스러지는 소리와 제 침 넘어가는 소리만이 들렸죠. 저는 감시자의 눈초리 아래 마스카 프로젝트라고 적힌 두꺼운 보고서 뭉치를 찾아냈습니다. 표지에는 탑 시크릿 아이즈 올리라는 붉은색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마스가 프로젝트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급격하게 팽창하는 중국 해군력에 맞서기 위해 몰락한 미국의 조선업을 부활시키고 해군 함정의 건조 및 정비 능력을 복원하는 것. 처음 몇 장은 장밋빛 계획과 희망적인 예측들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제가 더 깊이 파고들수록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의 내부 감사 보고서를 찾아냈습니다. 그곳에는 현장 관리자들의 좌절 섞인 증언들이 가득했죠. 숙련된 용접공을 구하지 못해 공사가 3개월째 중단 상태임. 구식 설비로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최신 후판 강철을 가공조차 할 수 없음. 페이지를 넘길수록 실패의 기록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찾던 혹은 찾아서는 안 되었을 한국 섹션이 나타났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미국과 한국의 조선업 능력을 비교한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어요. 미국의 연간 이지스함 건조 능력 한두 척, 한국의 연간 이지스함 건조 능력 5척 이상. 미국의 함정 정비 속도 대비 한국의 정비 속도 3배 이상 빠름. 비용 절반 이하. 그건 비교가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운 수치였죠. 심지어 한미 해군 기술자가 한국 조선소에 파견된 후 작성한 보고서의 한 구절은 저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망치와 용접기로 배를 만들 때 그들은 거대한 로봇팔과 인공지능으로 오차 없이 배를 조립하고 있었다. 우리는 장인이고 그들은 시스템이다. 이 격차는 따라잡는 것이 불가능하다. 보고서의 마지막 저는 결정적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비공개 권고안이었어요.
저는 숨을 멈추고 그 문장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동맹인 대한민국의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기술 및 물류 지원 없이는 미 해군은 향후 10년 안에 원의 해군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힘을 전 세계에 투사할 수 없으며 중국 해군을 견제할 수도 없고 심지어 우리 자신의 해상 수송로를 지키는 것조차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항공모함들은 항구에 정박한 채 떠다니는 박물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수학적인 확신입니다. 수학적인 확신.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망치처럼 내리쳤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차가운 자료실의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박혀왔죠.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삼성의 자신감, 현대차의 과감함, 그리고 한국 정부의 그 서늘했던 침묵까지. 그건 분노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힘을 가진 자의 여유였습니다. 체스판 위에 말인 줄 알았던 상대가 사실은 이 체스판 자체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걸 까맣게 모르고 엉뚱한 곳에 칼을 휘두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지식의 성이 한낱 모래성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래성은 지금 거대한 파도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료실의 차가운 공기를 뒤로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제 손에 들린 보고서는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을 바쳐 신봉해온 미국의 힘이라는 신화가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사망선고서나 다름없었죠.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으니까요. 제 머릿속에는 오직 제가 방금 보고 온 끔찍한 진실과 이 진실을 외면한 채 벼랑 끝으로 돌진하고 있는 제 조국에 대한 깊은 절망감뿐이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제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K-팝이 이지스함을 막아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던 저의 오만한 모습, 한국을 체스판 위에 말 정도로 취급했던 제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바로 그때 제 주머니에서 전화기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백악관 비서실장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여유로움 대신 날카로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존, 지금 어디야? 당장 상황실로 오게. 대통령께서 긴급 안보 회의를 소집하셨어. 한국 문제 관련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실 모양이야. 최종 결정이라니요? 피터가 제출한 추가 제재안일세. 한국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겠다는 아주 강력한 방안이지. 대통령께서도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더군. 자네도 배석해야 하니 5분 내로 도착하게.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추가 제재라니요.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낭떠러지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면서 더 빨리 달리라고 외치고 있는 셈이었죠. 저는 제 옆구리에 낀 보고서 뭉치를 고쳐 안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없었어요. 백악관 상황실로 향하는 복도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의 발걸음으로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걸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제가 지금부터 해야 할 말들이 수없이 시뮬레이션 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저 오만한 확신에 찬 얼굴들의 진실의 무게를 깨닫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미친 질주를 멈출 수 있을까? 저는 제 평생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걸고 이 마지막 싸움에 나서야 했습니다. 상황실 문을 열자 이미 모든 참석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안보보좌관, 국방장관, 그리고 의기양양한 표정의 피터까지. 제 자리는 테이블 가장 끝, 거의 방관자에 가까운 위치에 마련되어 있더군요. 그들의 표정에는 일말의 불안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결정에 대한 확신과 반항하는 동맹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오만함만이 가득했죠.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피터가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여유가 넘쳐 흘렀죠. 대통령님 그리고 강료 여러분. 지난 며칠간 한국의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인해 동맹 관계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는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져 있던 불공정한 관계를 바로잡고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피터는 스크린에 준비해온 자료를 띄웠습니다. 그 내용은 상상 이상으로 끔찍했어요. 단순히 관세를 올리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삼성과 현대, LG 등 이번 사태를 주도한 기업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이들 기업과의 모든 금융 거래를 차단해야 합니다. 둘째, 반도체와 자동차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철강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 전체에 대해 5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셋째, 단순한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이 아니라
기술 및 연구 분야 인력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시켜 그들의 기술 발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그건 동맹을 향한 정책이 아니라 적성 국가를 향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죠. 피터는 마치 위대한 전략가라도 된 것처럼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 전 세계의 다른 동맹들도 우리를 시험하려 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미국의 힘에 도전하는 자는 누구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피터의 브리핑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만족스러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아주 좋아, 피터. 마음에 드는군. 단호하고 강력해. 우리가 얼마나 관대했는지 잊어버린 친구들에게는 좋은 약이 될 거야. 그때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로 향했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대통령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존, 자넨 이 문제에서 손 떼기로 한 거 아니었나? 아직도 할 말이 남았어? 저는 제 앞에 놓인 서류 가방에서 마스카 프로젝트 보고서 4본을 꺼내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완전히 잘못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존심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피터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생존? 존,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닌가? 고작 작은 나라 하나의 반항 때문에 미국의 생존을 운운하다니. 자네의 그 감상적인 태도가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걸 아직도 모르겠어? 아직도 한국을 변호하고 싶은 건가? 저는 피터를 무시하고 대통령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혹시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대통령과 다른 강요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피터조차도 그 이름은 생소한 듯 보였죠. 저는 회의실 스크린에 보고서의 핵심 페이지들을 띄웠습니다. 미국의 처참한 조선업 현실을 보여주는 그래프와 한국과의 압도적인 격차를 나타내는 데이터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손으로 이지스함 한 척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미 만들어진 함정을 수리하는 것조차 수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기술도 인력도 인프라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30년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한국에 떠넘겨 왔습니다. 로마 제국이 스스로 검을 만드는 대신 야만족 용병에게 국방을 맡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미 배우지 않았습니까?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피터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소리쳤죠. 그건 음모론에 가까운 소리야. 지금 동맹을 비난하고 적을 이롭게 하자는 건가? 존, 자네의 진짜 의도가 뭐야? 내 의도는 진실을 알리는 것뿐이야, 피터. 이것은 내 의견이 아니야. 바로 여기 국방부가 대통령님께 보고조차 하지 않고 숨겨왔던 공식적인 결론이라고.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 해군 참모총장의 비공개 권고안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수학적인 확신이라는 단어가 스크린 중앙에 선명하게 박혔죠. 회의실은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이건 과장된 보고서일 뿐이야. 우리 군인들이, 우리 해군이 이 정도일 리가 없어. 이건 패배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비서실장의 이어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서실장은 사색이 되어 대통령에게 허리를 숙였죠. 대통령님, 지금 윌리엄스 제독께서 긴급 화상 연결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안보상의 최고 등급 긴급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연결해야 한다고. 대통령의 허락이 떨어지기도 전에 상황실의 거대한 중앙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며 윌리엄스 제독의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하와이의 태평양 함대 사령부에서 연결한 듯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며칠 밤을 샌 사람처럼 초췌했고 그의 뒤로는 수많은 장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독의 목소리는 다급함을 넘어 절박했습니다. 대통령님, 이건 훈련이 아닙니다. 보고서 속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어제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대만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7함대의 주력함인 로널드 레이건호는 요코스카항에 멈춰 서 있습니다. 핵심 구동축 베어링에 금이 갔는데 교체 부품이 한국 창원에 있는 공장에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1시간 전 한국 측에서 모든 군수물자 공급을 재검토하겠다는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제독은 국방장관을 화면 너머로 쏘아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장관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지난 6개월간 올린 보고서가 몇 건인 줄 아십니까? 모두 묵살당했습니다. 이건 새로운 정보가 아니란 말입니다. 제독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의 눈은 저를 향하고 있었죠. 재검토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공급을 중단하면 우리 항모는 최소 6개월간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표적이 될 뿐입니다. 어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샌디에이고에 있는 칼 빈슨함도, 버지니아에 있는 조지 부시함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태평양에서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항모는 단 2척뿐입니다. 존 스탠리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빈 껍데기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심장의 대모처럼 박혔던 그 절규가 이제는 상황실에 있는 모든 이들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존, 태평양 함대의 절반이 고철 덩어리가 된다고. 스크린 속 제독의 외침이 끝나자 상황실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죠. 연필 떨어지는 소리조차 천둥처럼 들릴 것 같은 귀가 먹먹할 정도의 완벽한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자신만만하던 피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늘 강인하던 국방장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그는 난생 처음 보는 무력한 표정으로 텅 빈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죠. 그 침묵을 깬 것은 국가안보보좌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대통령이 아닌 테이블 가장 끝에 앉아있던 저를 향해 있었어요. 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그 한마디에 회의실의 모든 권력의 흐름이 뒤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이단 하나 패배자가 아니었죠. 이 끔찍한 위기 속에서 유일하게 진실을 알고 있고 유일하게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제 목소리에는 불안이나 망설임이 없었죠. 첫째, 지금 당장 피터가 제안한 모든 추가 제재안을 폐기하고 대통령 행정명령을 즉시 조건 없이 철회해야 합니다.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입니다. 둘째, 대통령님께서 직접 공식적으로 대한민국과 그 국민들에게 우리의 오만함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는 성명을 발표하셔야 합니다. 유감 같은 단어로는 안 됩니다. 명백한 사과여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 이전에 무너진 우리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셋째, 제가 특별사절단을 이끌고 서울로 가겠습니다.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상호존중 원칙에 기반한 동맹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협상단에는 피터처럼 상황을 오판한 인물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말이 끝나자 피터가 거의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그건 항복이야. 미국의 자존심을.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자존심?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그런 가짜 자존심이 아니라 당장 태평양에서 복무 중인 우리 수만 명의 장병들의 목숨이야, 피터. 그리고 우리가 지난 70년간 쌓아 올린 동맹의 가치라고. 상황실의 모든 시선은 다시 대통령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죠. 마침내 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그 안에는 완전한 패배의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그렇게 하게. 그 한마디가 길고 길었던 17일간의 악몽의 끝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대통령의 그렇게 하게라는 말이 상황실의 무거운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건 항복선언이자 동시에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죠. 상황실을 나오는 제 등 뒤로 평생을 경쟁자로 여겼던 피터의 공허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나 질투가 아닌 자신이 믿었던 세계가 송두리째 부정당한 사람의 깊은 혼란만이 남아 있었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자마자 저는 곧바로 제 사무실이 아닌 백악관의 연설문 작성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모든 것을 되돌리기 위한 첫 번째 단추를 제가 직접 꿰어야만 했습니다. 대통령의 연설문 초안을 받아들었을 때 저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유감, 오해, 의도치 않은 결과 같은 외교적인 수사들로 가득 차 있었죠. 진정한 반성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초안을 작성한 수석 연설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 연설문으로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어요. 존, 하지만 이건 대통령의 공식 성명일세. 국가의 품격이라는 게 있네. 우리가 너무 저자세로 나갈 수는 없지 않은가? 이건 백악관의 언어가 아닐세. 품격이요? 우리가 지금 품격을 따질 때입니까? 태평양 함대가 멈춰 설 위기 앞에서요? 지금 필요한 건 그런 가짜 품격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유감이 아니라 사과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We apologize. 이 명확한 한마디가 없으면 한국은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결국 몇 시간에 걸친 격렬한 논쟁 끝에 저는 대통령을 직접 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집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존, 자네는 지금 나에게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는 건가? 대통령님, 이건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용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의 동맹국들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실수를 인정할 만큼 강한 나라인지를요. 제 말에 대통령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저녁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지만 목소리에는 제가 작성한 문장들이 한 글자 한 글자 힘겹게 실려 나오고 있었죠. 이에 저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최근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련의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과 그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태는 동맹의 가치와 상호 존중의 원칙에 대한 저희의 이해가 부족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 연설이 나가는 동안 저는 제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야경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리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이건 그저 기나긴 여정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미국의 특별사절단을 이끌고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국방부와 상무부에서 파견된 실무진들이 앉아 있었죠. 제가 직접 고른 편견 없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인재들이었습니다. 피터를 비롯한 강경파들은 이번 사절단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저는 제 팀원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임무의 목표는 양보를 최소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를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협상 기술, 즉 상대를 압박하고 우리의 이익을 관철하는 방법들은 모두 잊어주십시오. 우리는 그곳에 가르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들으러 가는 겁니다. 그들이 지난 며칠간 느꼈을 모욕감과 분노를,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미래가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단순히 무너진 관계를 봉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지난 70년간 이어져 온 비대칭적인 동맹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로 쓰는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될 터였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내내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앞으로 마주하게 될 한국의 협상단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들은 어떤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할까? 승리자의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분노에 차 있을까? 하지만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극도로 절제되고 차가운 공기뿐이었습니다. 수많은 한국 언론의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총구처럼 저희를 향해 터졌지만 그 누구도 질문을 던지지 않았죠. 한국 외교부에서 나온 의전 담당자는 저희를 향해 기계적인 목례를 한 뒤 미리 준비된 차량으로 안내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도 더 무겁게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외교부 청사에서 한국 측 협상단과 마주 앉았습니다. 한국 측 수석대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지성과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동시에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었죠. 그녀는 모두가 자리에 앉자 미리 준비된 서류를 보는 대신 저를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존 스탠리 수석대표님, 그리고 미국 대표단 여러분.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통령님의 사과 성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것이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쇄심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번 협상은 단순히 원상 복구를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저희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의 동맹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테이블에 올려놓을 안건들은 새로운 상호 존중의 원칙에 기반한 미래를 위한 것들입니다. 곧이어 한국 측은 그들의 요구사항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것들이었어요. 주한미군지 위협정 개정, 전문직 비자 상호 면제 프로그램 신설, 양국 간의 기술 및 산업 분쟁을 중재할 독립적인 위원회 설치 등. 그 모든 요구의 핵심에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의 일방적인 결정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협상은 며칠간 계속되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제게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문이 날아오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특수자료실에서 봤던 그 끔찍한 보고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것은 양보가 아니라
뒤늦게나마 현실을 인정하는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강 장관에게 잠시 휴식을 요청하고 단둘이 대화를 나누었죠. 장관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데이터를 분석하며 살아왔지만 숫자에 가려진 사람의 마음을, 한 국가의 자존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의 과오를 바로잡을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는 진심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제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굳었던 표정을 풀고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협상 마지막 날 저희는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제가 마주했던 그 어떤 지도자보다도 깊고 단단해 보였죠. 그는 저희와 악수를 나눈 뒤 창밖의 북악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스탠리 수석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20세기의 동맹은 공동의 적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21세기의 동맹은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거나 다른 쪽의 눈치를 보는 관계는 오래갈 수 없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서로의 주권과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줄 때 비로소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미국이 이제 그 길을 함께 걸을 준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에는 승자의 조롱이나 패자에 대한 동정이 없었습니다. 오직 미래를 향한 묵직한 철학만이 담겨 있었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통령님, 저희는 준비되었습니다. 아니, 저희가 이제 배워야 할 차례입니다. 다음 날 양국은 한미 상호 존중 및 미래 파트너십에 관한 서울 원칙에 공식적으로 서명했습니다. 그 소식이 전 세계로 타전되자마자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텍사스 공장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고 현대차와 LG는 헝가리와의 협의와는 별개로 미국 내 배터리 기술 연구소를 공동으로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죠. 멈춰섰던 군수물자 공급도 즉시 정상화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주식시장은 기록적인 폭등세로 화답했고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영웅도 패배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끔찍한 폭풍우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생존자일 뿐이었죠. 저의 라이벌이었던 피터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한직으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몰락을 보며 어떤 통쾌함도 느낄 수 없었어요. 그의 모습은 바로 얼마 전까지의 제 모습이기도 했으니까요.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국무부 내에 신설된 동맹관계 재정립위원회의 책임자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 주된 업무는 이제 갓 외교관의 길에 들어선 젊은 인재들을 교육하는 일이 되었죠. 오늘 저는 강단에 서서 새로운 기수들을 바라보며 저의 마지막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마주할 세계는 우리가 책에서 배운 것과는 많이 다를 겁니다. 힘의 논리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임무는 동맹을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상대방의 침묵을 동의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미소를 굴복이라고 오판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한 국가의 자부심과 국민들의 자존심이라는 가치를 절대로 얕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 항공모함 전단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하니까요. 제가 바로 그 산증인입니다. 강의를 마치고 저는 다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특별사절이 아닌 새로운 파트너십의 실무 책임자로서였죠. 제 목적지는 거제도에 있는 한조선소였습니다. 그곳에서는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의 건조가 한창이었어요.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 아래 블록처럼 거대한 선박의 조각들이 쉴 새 없이 조립되는 풍경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제 옆에 있던 한국인 엔지니어가 헬멧 너머로 자부심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스탠리 책임님, 저희는 여기서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동맹의 미래도 함께 만들고 있는 셈이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은 더 이상 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심장으로 이해해야 하는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거대한 선박이 아니라 한나라의 위대한 자부심이 만들어지는 풍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 앞에서 과거의 오만했던 저는 완전히 사라지고 진정한 파트너로서의 새로운 존 스탠리만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데이터가 세상의 전부라 믿었던 존 스탠리의 처절한 깨달음,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한 사람의 낡은 편견이 어떻게 초강대국의 안보를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국가의 품격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똑똑히 보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외교 분쟁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일방적인 요구에 침묵하지 않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새로운 위상을 선언하는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진정한 동맹은 힘의 우위가 아닌 동등한 존중에서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이 사건은 증명합니다.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에 자부심을 느끼셨다면 이 영상을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장면에서 가슴이 가장 뜨거워지셨나요? 백악관을 침묵시킨 윌리엄스 제독의 절규 혹은 새로운 시대를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였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